고정관념도 그렇고 편견도 그렇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 개인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집단의 특성을 개인하게 부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걸 우리가 그룹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그룹 다이내믹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그 내용과 직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인간에게는 한편으로는 동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본능이 있지만 또 동시에 개인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을 구성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떠한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속해 있는 내 집단 구성원들하고의 상호 관계, 그리고 자기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집단 구성원과의 어떠한 비교 또는 대조,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타 집단과 구분해서 다르다고 지각하거나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자긍심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또는 어떤 셀프 이스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인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에 의해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자면 우선 편견, prejudice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편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귀속된 특성의 체계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는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있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편견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있죠.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 여성은 언어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 있죠. 그게 꼭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당수 오히려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내용 자체를 지칭하는 데 반해 편견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평가의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렐과 그의 동료들이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떤 폴리스의 어떠한 브루텔리티 또는 경찰 폭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지난 한 몇 달 전에도 미국에서 흑인 청소년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4발의 총을 맞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과잉 진압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근데 이러한 예는 상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자주 일어나요.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그 미국에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정당화되고 미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의 총기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미국 헌법에 기초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권리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방위라고 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 가능성도 매우 크죠. 근데 사실 그러한 총기 소유가 허용됐던 것이 미국의 서부 개척 당시에 그 정부의 그 어떤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몇백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러한 그 정당방위라고 하는 목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넌센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집안에 갖고 있는 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대부분이 본인 아니면 가족들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집에 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그 격분 상태에서 보다 손쉽게 어떤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 미국 그 총기 협회, 아메리칸 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게가 엄청난 로비 단체라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걸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게 하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하는 것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좀 신체적인 위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총을 쏩니다. 그걸 허용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총기 사고가 백인보다 흑인들이 사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흑인들이 그러한 범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백인 경찰들이 흑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거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타겟이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총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화면이 좀 그런데 다른 경우에서 무슨 페트병 같은 걸 들고 있거나, 그래서 총을 들고 있으면은 그 경찰관은 그 1초 이내에 그 반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총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발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타겟이 백인이기도 하고 흑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가능한 경우가 나오죠. 이럴 경우에 오류가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그 총을 들고 있지 않은데 총을 쏜 거. 이 오류가 타겟이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또 뭐냐면 이 표적이 뜨면 1초 이내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자동화된 사고죠. 자동화된 사고. 우리가 그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반응해야 될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것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떠한 드러내는 태도가 아니라 감춰진 이 편견을 보기 위한 거니까 반응할 시간을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걸 했더니 이 흑인의 경우가 백인의 경우보다 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총을 들고 있지 않았을 때 흑인들이 이렇게 총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근데 총을 들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백인들이 백인 그 타겟한테 총을 쏘지 않는 그 오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단순히 오류의 숫자만 본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흑인의 경우에서는 총을 들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 총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백인의 경우에서는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 맞을 확률이 더 낮은 거고. 그러한 타겟에 따라 이 에러의 수가 크게 다르고, 이 에러의 수뿐만이 아니라 반응하는 시간을 또 보았더니 그 흑인이 총을 들고 있지 않은 표적일 때 반응하는 시간은 총을 들고 있지 않은 백인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장이면은 총을 쏘지 말아야 되는데 흑인의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화된 사고, 흑인은 우범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은 총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에 서로 충돌되는 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무장 흑인의 경우에서는 반응 시간이 무장 백인보다 훨씬 짧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의 타겟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자동화된 그런 사고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이에요. 근데 설문조사 방법은 근본적인 한계가 응답자가 두 가지의 모순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good respondent,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동기와 good citizen,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좀 약간 민감하고 좀 위협적인 질문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방법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나요? 지난 일요일하고 월요일 동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과제 평가했던 거 얘기를 했었죠. 거기 보면은 한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뭐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패널 조사 자료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청소년 역량 평가인데, 또 하나의 차원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회성 조사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는 민주 시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내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성이 미국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여지껏 도덕 시험 치르는데 익숙해져서 좀 실제와 다른 것을 고르면 정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세계 시민으로서 뭐 하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모든 형태의 조사에서 나타나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데, 나는 이와 같은 방법들, 이러한 비디오 게임, 그래서 나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소수자에 대한 태도 또는 마케팅,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려고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게임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게임 상황에 들어가서 반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 앞으로 사회조사의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보면요,
불확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미래의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 판단을 통해서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게 굉장히 유망한 하나의 그 분야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편견, 고정관념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는 인지적인 과정은 뭐냐? 왜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느냐? 그거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설명들이 있어요. 범주화, 인지적 동화와 대조, 최소 노력의 원리, 근본 귀인 오류. 이미 뭐 우리가 여러 개 이런 것들을 다뤘었지만 이걸 좀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주제와 좀 직접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가 범주화입니다. 인간은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범주화의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복잡한 세계의 혼란스러움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질서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갖는 게 범주화죠. 그래서 이 범주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돼요. 인간이 어떠한 사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주화는 피할 수 없으면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을 구분하잖아요. 우리 그 생물 시간에 배웠었죠. 다 지금 순서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 목이 있고 강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생명체를 그 어떠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뭐 동물이냐 식물이냐로 구분을 하고, 동물 중에서도 이 척추 동물이냐 그다음에 그 무척추 동물이냐로 구분을 하고, 또 척추 동물에서도 이것을 뭐 포유류냐 파충류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고, 또 포유류에서도 뭐 등등 이렇게 세분하죠. 이게 다 결국은 범주화죠. 그래서 이 범주화는 우리 인간에게는 소속 성원에 대한 배경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래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인을 범주화할 때 이 집단 멤버십을 규정하는 그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분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는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운더리. 결국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의 경계가 있죠. 그래서 집단 내에 있는 경우에서는 내 집단, 밖에 있는 경우는 외 집단. 그러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는 뭐냐? 이것은 굉장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상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에 위치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범주의 한정적인 특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게 되면 성이라고 하는 것, 젠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한정된 특성과 관련된 부가적인 특성을 그것들이 대부분의 인성적인 특성으로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섹스라고 말할 때는 생물학적인 구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차라고 할 때는 젠더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사회적인 속성이 같이 따라 붙죠. 사회적인 역할, 기대, 그리고 그 각각의 성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더 독특한 특성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따라 붙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characteristic feature, 곧 독특한 특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고정관념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성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 독특한 특성들, 남성은 보다 더 공격적이고 또 성취지향적이고 등등, 이것이 하나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좀 더 그 소통에 능하고 공감 능력이 더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반면 남자들은 좀 더 목표지향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고정관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그 고유한 속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보고서 그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범주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을 가지고 했지만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연령도 크게 우리가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또는 중년, 노년, 이렇게 일단 크게 구분을 해보고, 지금은 노년의 구분이 대략 한 65세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65세로 노인을 보는 것도 최근의 현상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한 60만 되면 환갑이었는데, 지금 환갑 잔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죠. 그만큼 어떠한 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했지만, 문제는 일단 노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규정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그 개별적인 속성은 감춰지고, 노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다 노인이라고 하는 특성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천천히 한다 그러면 노인이라 힘이 딸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중년이 그 말을 천천히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려가 깊은 화분에,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고정관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범주화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거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달리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감소하거나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인지 과정 자체가 거의 그와 같은 하나의 자동화된 사고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범주화 자체를 우리가 깨트리지 않는 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하나의 과정은 인지적 동화와 대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인을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존재로 파악을 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은 내 집단의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유사성이 강하다고 봐요. 뭔가 그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고 추구하는 가치도 상당히 비슷하고 또 취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실제보다 더 이 유사성이 더 드러나는 인지적 동화라고 한다면, 반대로 집단들 간의 차이는 더욱더 또 두드러지는 이러한 대비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인지적 동화와 대조는 집단 구성원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집단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공통점도 별로 없고 그렇게 느끼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상위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평등한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더 알게 되고, 그때는 예전에 자기가 알던 것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 어떤 경쟁을 하게 되니까 상대의 차이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죠.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을 미쳐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최소 노력의 원리라는 거죠. 그 고든 엘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The Nature of Prejudice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반화를 통해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쉬운 방법이죠. 그 개개인의 속성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말로 맞춤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하나의 기성복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최소 노력의 원리는 이전에 형성된 조악한 일반화를 유지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 심리학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데카르트의 그 기계적인 사고가 결국은 인간은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하나의 존재로 보았지만 인간이 많은 경우에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오류를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노력의 원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실체에 대해 이미 성립된 인지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게 하고 왜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주관 또는 가치 판단이 있으면 그것과 배치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돼서 더욱더 경직화가 되어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상태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태도를 바꾸는, 우리가 그 인지부조화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그 노예제도와 같은 이러한 제도가 그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인 평등사상과 배치될 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보다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을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 귀인 오류,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죠. 사람들이 내 집단 구성원의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걸 내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귀인을 하고 외 집단 구성원의 어떤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하나의 외적인 상황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반면 어떠한 부정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 집단의 구성원에게서는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외 집단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 내 집단 자체의 것으로 설명하는. 어제 그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 경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독 체계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시험 장이기 때문에 어떤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란에 또 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란한테 40년째 맞죠? 40년째 지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우선 그 한국이 골을 먹은 상황 자체가 좀 상당히 애매하죠. 골키퍼 차징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들어갔게 됐고, 그 이후에 이란 선수들이 이제 비신사적인 행동들,
그 볼을 잡고서 놔주지를 않는다든지, 또는 그 그라운드에 그냥 넘어져서 그 시간을 끈다든지 그런 행위를 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심판들은 굉장히 편파 방송에 익숙한 것 같아요. 아주 방송을 편파한다 그런 말처럼 한번 그것도 한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스포츠 캐스터들이 그런 운동 경기를 중계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까? 내가 드는 하나의 가설은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아마 굉장히 편파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란 선수들의 그 비신사적인 것을 막 성토하고 이것은 이란인들의 아주 정말 본질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취환을 하죠. 그리고 우리 선수가 진 것은 심판의 부당한 판정이다. 바로 이거죠. 우리한테 부정적인 것은 외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긴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홈코트 어드밴티지라든지 또는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든지 뭐 비열한 그 매너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하고 이란전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이란과 이란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가 형성이 되었을까? 한국 사람 중에 실제 이란인 만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한국 사람 중에 이란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하지만 텔레비전 이 축구 경기를 본 사람은 뭐 수백만 명이 넘겠죠. 결국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우리는 대부분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감정을 형성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미디어의 접촉이 상당 부분 편파적이죠. 많은 경우에 그 이란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또는 이란인이 하나의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접하기보다 이렇게 경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우리가 미디어에 상당히 치중을 한 이유도 그런데,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상당 부분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도식화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편견과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유지되고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설 확인적인 검증의 방략, 그리고 집단 규범의 동조, 이것들이 이제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가설 확인적인 검증의 방략과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의 편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부정하기보다 지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의 편향성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정보를 접할 때 이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기억의 용이성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와 부응하는 사건의 발생 빈도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그러한 사례가 보다 쉽게 떠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사고하고 자동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은 비행기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대형 사고고 끔찍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더욱더 셀리언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요즘 TV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을 다 촬영을 하고
그걸 제보자들이 이제 방송국에 보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서 자동차 운전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화물 트럭에서 2톤짜리 그 철강 코일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수가 사람들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이 심각한 게, 이거는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차가 노선을 바꾸든 어디로 가든 간에 졸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다 하면은 아마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할 수 있는데, 졸음운전의 경우에서는 그 의식 상태가 없는 상태라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런 프로를 보면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핸들을 잡기가 두렵고, 나는 운전을 잘해도 주위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또 방송의 장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는 방송국에서 촬영 기자가 촬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인이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것을 하니까, 이제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기제는 집단 규범의 동조예요. 그래서 공유된 태도에 동조하는 행동이 심리적 강화를 받게 되고,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은 집단에서 따돌림 받기 때문에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 규범의 동조는 그 집단 이기주의의 경향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가 이거 에고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에고센트리시즘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모든 걸. 어린아이들이. 근데 내가 지난주에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회 갈등에 관련해서 한번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 심리학과의 광민주 교수가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토론에서, 이분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그런 심리학적인 개념을 사용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룹 에고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집단의 자기 중심주의. 그러니까 집단 자체가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보고, 이거 다른 집단과 어떠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혀 없는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맥락인데, 집단 이기주의는 일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하나의 태도라고 본다면, 집단 일종의 중심주의는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단 이기주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걸 공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해 때문에 그리 가는 거죠. 근데 집단 중심주의는 아예 관점 자체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의 상당히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을 볼 때 그걸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서 공감을 하고, 그 양쪽이 나름대로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끌어내는 이것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이런 집단 규범의 이런 동조가 그걸 더욱더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상,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그 얘기를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왕따가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체크되지 못하고 나아가는 현상이죠. 내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대규모의 공공 갈등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범위에서의 어떠한 사적인 그 갈등에서조차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서양에서처럼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 맥락에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기 도남동에 있는 그 큰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는 한국의 재개발 사업에서 또 아주 악명 높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조합장이 2명인가가 3명인가가 살해를 당하고 온갖 비리와 이것이 막 백화점과 같이 됐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그 산동네를 재개발한 것이라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동들은 전망이 매우 좋아요. 굉장히 높여서 조망을 하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동 바로 앞에 일종의 공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 규모를 본다면, 그 민주광장 그 정도보단 좀 작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건물 이렇게 하나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고전 번역센터라고 하는 곳을 거기에다가 건설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세월호 벌써 잊었냐? 우리 자녀 등굣길 위험하다. 아니, 그 고정 번역센터 짓는 거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 조망권을 가린다 같아요. 그렇지만 고정 번역센터 짓는데 그렇게까지 고층 건물 짓겠습니까? 난 참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이해에 뭔가 피해가 된다 싶으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단 중심주의가 되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동의 주민으로서 아니 그게 그렇게 뭐가 큰 문제예요? 이런 고적 번역센터 내면 뭐 교육 환경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찍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한 개인들이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허용되지 못하고 어떤 개인보다 집단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거의 우리 경우에서는 100% 경제적인 이해관계예요.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똘똘 뭉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어떤 공감을 하고 절충을 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정부만을 탓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주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국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피해받는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 없이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문제였다고 본다면 꼭 그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 그 고대 기숙사 건립하는 것을 둘러싸고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그 슬로건을 보면 왜 자연 환경을 파괴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집값 떨어지거나 이 원룸 자리 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그럼 못 짓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고, 자신의 이익과 이렇게 첨예하게 이게 대립될 때 우리가 얼마만큼 공익과 사익을 구분을 하고 사익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공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 여건이 되어야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갈등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 관련된 이론에는 현실 갈등 이론, 그리고 또 사회 정체성 이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추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위협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위협 이론을 현실 갈등 이론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볼 때 어떤 현실 갈등과 사회 정체성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룬다. 만약에 우리가 더 추가를 한다면 인지된 위협이라고 하는 그걸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내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현실 갈등 이론은 결국은 집단 간의 갈등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 간에 어떠한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주화가 나타나고 인지적 동호와 대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에요. 경쟁이 없으면 그 사실 미워하는 감정도 없죠. 그렇죠? 나는 어제 문득 그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문득 문구가 떠올라서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번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 자기가 갑작스럽게 좀 똑똑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떠올라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제목이 욕망이에요. 욕망. 간단하게 어떻게 했냐면,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다. 또는 결핍이라 쓰고 욕망이라 읽는다. 이게 결국은 욕망과 결핍은 동전의 앞뒤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걸 욕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게 결핍돼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20대한테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마 돈이라고 할 거예요. 돈이 결핍하니까. 그렇죠? 20대한테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건강이에요?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아마 80대 노인한테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하면 건강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건강이 가장 결핍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욕망과 결핍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뭘 갈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게 결핍하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갑자기 자기가 책을 읽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그 길을 걷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정리하고, 그걸로부터 자기가 이걸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써야 되거든요. 바로 왜 사람들이 민주주의로부터 도피할까? 거기에서 어떤 욕망, 결핍, 불안,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개념들이라, 아까 내가 말했던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어느 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쟁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 서로 상이한 욕구를 가지고 그것이 그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실 갈등이 아까 말한 그런 편견을 가져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축구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우호적인 생각보다 계속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면 편견이 생겨나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건가? 그 다음에 좀 다루겠지만. 두 번째는 인지된 위협입니다. 그 집단이 아까 말한 경쟁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안전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경쟁 이론과 조금 유사한 것도 있지만 현실 경쟁은 어찌 보면 좀 더 드러난 명백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라면 인지된 위협은 꼭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개념은 사회 정체성입니다. 결국 사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회 집단의 성원이라고 하는 인식, 그걸 통해서 형성된 자기 개념의 일부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 정체성 이론이 사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전제들을 합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유지하고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집단이나 범주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은 본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갖게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그 다른 집단과의 또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내 집단이 외 집단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식으로 비교가 이루어지면 자존심이 높아지고 반대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자존심이 낮아지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되게 이제 이 소수자들, 종족, 에스닉 마이너리티 경우에 두드러져요.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코리안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높아지죠. 근데 반면 자기가 하나의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속하고 싶지 않죠. 따라서 코리안 에스닉 아이덴티티는 약해지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되게 코리안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비교해서 한국이 상당히 약소하게 보여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국가고 특히 한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주류 사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류를 통해서 매우 긍정적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우에 또 코리안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기본적인 인지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집단 편애가 일어나요. 그리고 외 집단을 동질하다고 보는 편향이 또 일어나요. 그놈들은 똑같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 내 집단 분화 편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 집단은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데 비교해서 내 집단에는 나름대로의 또 그 개인적인 차이, 개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내 집단 동질성 편향도 함께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죠. 특히 이제 내 집단이 위협에 처할 경우에 그리고 내 집단이 소수라고 판단될 때 그리고 어떤 다수 집단이 위협이 있을 때는 내 집단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반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집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좀 더 자원도 많고 할 때는 굳이 자신들 내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반면 내 집단이 상당히 소수고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똘똘 뭉쳐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우선 개인한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우선 개인의 기회 구조 또는 생활 기회. 저는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라이프 찬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해요. 라이프 찬스. 한 개인에 있어서의 생애 기회. 또는 opportunity structure. 기회 구조. 개인이 접할 수 있는 기회 구조에 따라 사실 성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도 기회 구조가 다르면은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하고 소수자 집단들은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취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생활 기회로부터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에 있어서의 어떠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의 정신 건강, 자긍심, 정체성 그거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나는 개인적으로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학자가 주장하는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 이 탤런트의 일종의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탤런트는 거의 그냥 무작위적으로 분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가 본인 자신이 엘리트라 할지라도 자녀가 엘리트가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선천적인 하나의 성향과 능력으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한테 무작위적으로 종교 분포로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의 차이가 사실은 그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 개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50%. 테니스 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하는 말에 운칠 3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거에 있어서 운이 70%고 실력이 기술이 30%다. 특히 아주 그냥 비슷비슷한 레벨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뭔가 운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마치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 노력, 환경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사실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실제로 어느 한 개인이 그 위치에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적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한 개인이 운에 의해서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확률이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좋은 운을 맞아서 그 위치에 올라갈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외부의 개입,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자녀들한테 더 많은 투자, 연줄, 특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평균으로 회귀하게 돼요. 사람의 능력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안 그렇게 되는 게 결국 제도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기득권층이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다음 세대한테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결국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무작위적인 것이 많은데, 그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배제가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평등에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찌 보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더 중요하고 엘리트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사회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개인 회사를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 갑작스럽게 세계 100대 부자가 됐더라고요. 나는 이게 삼성과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일까? 내가 말했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떠한 편법에 의해서 그런 부자가 되고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아닌데 한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거대 기업의 그 리더가 그런 식으로 될 게 한국 사회에 이게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수업 오늘 이것을 마치겠어요.